만나면 좋은 친구 MBC. 타이어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 있는 상태, 이게 펄 같은데 침전이 돼가지고 같이 뒤섞여가지고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 꺼내는 이상 계속 있으니까 썩지가 않아. 일부러 건져내진 않죠. 그냥 육상에서 사거나 구할 수가 있는데 다이버 모르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모기산을 통해서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넓고 푸른 바다는 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이죠. 그런데 이 밑에 상상 이상의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양 쓰레기 문제 김유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영상에서 보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제 국가 단위를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산 바다도 마찬가지죠? 네, 지난해 부산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양 쓰레기는 무려 8,000톤에 이릅니다. 해마다 이 정도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부산 앞바다는 폐타이어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 영도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닷속에 잠겨있던 폐타이어를 끌어올립니다. 뻘과 시커먼 오물이 뒤섞여 쏟아내리고 타이어는 꽤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잠겨 있었던 탓인지 아예 붉게 색이 변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이곳에서만 100톤 가까운 폐타이어가 수거됐습니다. 수면 위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도 복례항 앞바다 수면 아래는 폐타이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폐타이어도 있고 쓰레기도 많고 심선도 있고 뭐 그물 같은 것도 있고 많아요. 예, 심각하죠. 심각하죠. 영도구 청학부두입니다. 선박들이 오가고 바지선들이 계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체마다 달려있는 폐타이어가 눈에 띕니다. 배들이 항만에 접안할 때 선체에 충격이 덜 가도록 하기 위해 부착해 놓은 겁니다. 어떤 건 밧줄로, 어떤 건 사슬에 매달아 놨는데 낡고 찢어진 것도 꽤 있습니다. 로프가 삭으면 그냥 다 내고 자만할 때 부딪히면서 다 떨어질 거예요. 문제는 바다에 빠진 폐타이어들이 고스란히 방치된다는 겁니다. 짧게는 수년간, 아님 수십 년간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안 꺼내는 이상 계속 있으니까 썩지가 않아. 일부러 건져내진 않죠. 그냥 육상에서 사거나 구할 수가 있는데 다이버 모르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그럼 그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시기마다 틀리겠죠. 오래된 거는 파묻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취재팀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협조를 받아 하리항 바닷속을 확인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자 지난 태풍에 쓸려온 나무들이 보이고 이어 드러나는 대형 통발. 장어잡이용으로 보이는데 수십 개가 한데 묶여 거대한 모습입니다. 누군가 사용하다 일부러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심 7m. 대형 폐 어망도 확인됩니다. 바닥에 파묻힌 형태로 봐선 버려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신다 버린 장화. 곳곳에 플라스틱 박스며
밧줄이 뒤엉켜 있고 바닥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잠수사들이 하리항 앞바다의 100제곱미터, 극히 일부 지역만 살펴봤는데도 하루에 다 수거하지 못할 만큼 해양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타이어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 있는 상태 이게 뻘 같은데 침전이 돼가지고 같이 뒤섞여가지고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다에 보면 쓰레기 반, 물 반입니다. 그야말로 여기뿐만 아니라 외항에 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않는다고 그냥 마냥 푸른 바다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가 보면요.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요. 해양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40%, 해상에서 60% 비중으로 버려집니다. 연안 통발과 어구는 사용된 뒤 절반이 바다로 버려지고 근해 통발과 어구는 30%가 바다에서 유실돼 그대로 해양 쓰레기로 방치됩니다. 특히 부산은 폐타이어가 골칫거리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선박 입출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체에 부착된 폐타이어가 떨어져 나와서 침적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선박 입출항이 이제 잦다 보니까 항만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쓰레기들이 많은 편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건져지는 해양 쓰레기 양은 지난해 8,000톤, 2015년 이후 해마다 평균 5,000톤을 기록해오다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바닷속에 수거하지 못한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냐는 건데 이건 전문가와 관련 기관에서도 추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부산 바다만의 문제는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폐타이어들이 많다는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가 매년 80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축구장 50개를 합친 규모의 아파트 건물 23층 높이만큼 쓰레기를 쌓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해양 쓰레기는 바닷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거나 또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수거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충남 태안 해안가입니다. 수거된 부표와 밧줄이 쓰레기 산을 이뤘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주워 모아놓은 건데 수거량만 1톤이 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쓰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중에는 이제 위치마다 어느 쓰레기가 있는지 좀 다른데 어망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통발이 있는 곳도 있고 생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서퍼들이 많이 찾는다는 강원도 양양의 바닷속입니다. 이끼가 잔뜩 낀 폐어망이 즐비합니다. 썩은 밧줄들이 뒤엉켜 떼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폐타이어가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진 폐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어류들, 그리고 그 사체를 먹으려 모여드는 다른 해양 생물들도 그물에 걸려 죽게 되는 이른바 유령어업. 유령어업에 걸려 죽는 해양 생물만 연간 9만 톤에 이릅니다. 바닷속에 남겨져 있는 그물, 어망들은 유령어업이라고 해서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물고기가 갇히고 죽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연안에서 지난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12만여 톤. 10년 만에 4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해양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해양 환경 이슈들에 비해서 좀 국민들 관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류를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가까운 일본으로 또 일본에선 태평양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처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최근 국제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한 해안가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고래 한 마리가 현지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뱃속에 수십 개의 비닐봉지가 꽉 차 있습니다. 스페인 바닷가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고래 사체입니다. 이 고래 뱃속에서도 무려 30kg에 이르는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Again, dissecting them and find little pieces of plastic fishing line, bits of plastic fragments. You can think of these plastic bits as poison pills. 남태평양의 무인도 핸더스 섬.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 해안가엔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쓰레기만 17톤. 해양 쓰레기에 산호초와 갯벌 생태계도 엉망이 됐습니다. 하와이 인근 태평양입니다. 바닷속에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쓰레기들이 뒤엉켜 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닥도 완전히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물 위로는 쓰레기 파도가 밀려오고 청소를 해보지만 주워도 끝이 없습니다. 바다새들은 해안가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주워 먹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세계 곳곳 바다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Look at it. Reds, blues, whites, greens, big ones and smaller ones. And there's so many different plastic tops. 전 세계 바다에서 한 해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800만 톤.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는 해류와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씩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아닌 지구촌 전체가 해양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Around 65 to 70% of the plastic present on a beach is not actually visible to the naked eye.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또 이제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 해양 쓰레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식용 부표 1개에 무려 70만 개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붙어 있는데 이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게 되고 또 다른 해양 쓰레기들도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걸 해양 생물들이 먹게 되고 이 해양 생물들이 밥상에 올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간이 버린 해양 쓰레기가 되돌아오는 최종 종착지가 결국 인간의 몸이라는 겁니다. 5년 전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된 미국 서부 해안 쪽 태평양에 만들어진 거대 쓰레기 지대. 자그마치 8만 7천 톤. 면적이 한반도의 7배나 됩니다. 전 세계 바다로 해마다 800만 톤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That flow of plastic going from land to ocean, where we see any rate changes, and on top of that, we have all these legacy plastics that were made decades ago that are now just entering the marine environment, that have been buried in the sand and now resuspended, or that are finding their way to the marine environment.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잘게 부서지고 쪼개져 지름 5mm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제거하거나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돌다 먹이 사슬을 통해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미세화되면은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수거하겠습니까? 국내에서도 해마다 6만 7천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80년 뒤 국내 연안의 82%가 플라스틱으로 뒤덮일 전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엔이 공동 주최한 세계 최대 해양 폐기물 국제회의.
그동안 미국에서 열리던 이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려는 시도입니다. The ocean is from everyone, so there is a need for everyone to agree on what needs to be done, because otherwise the problem may not be resolved. Everyone needs to be part of it, otherwise problems may shift, and that is the priority, that everyone has a common vision and a common objective to tackle this problem. 60개 나라, 1000여 명의 환경 전문가들이 해양 쓰레기 실태와 대안을 모색했는데 쟁점은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은 급증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이 낮다는 데 주목하고 폐기물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hat the plastic production has actually quadrupled over the past 40 years. There is so much actually being put on the market and with only 10% being recycled. That is a mismatch. Policy and measures, and also that we'll need to look at the full life cycle from the start all the way up to the end, and hopefully it will be a circle in the end.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해양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간 6만 7천 톤이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 7천 톤으로 60% 줄이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특성에 맞춘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폐기물의 한 60% 이상이 어업기인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구 부표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서 정화 운반선을 이제 건조해서 보급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해양 폐기물 재활용 대책을 마련하여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수거하고 난 다음에 육상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수거하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어업인들이 되가져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발생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해양 쓰레기는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공공 부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2019년 5월 10일, 이날은 바다 식목일입니다. 잠수사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심 5m 아래, 커다란 어망이 가라앉아 있고 곳곳에 물고기 사체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선박에 그 고기를 잡아 들어오면 하루 정도 있으면 기름 냄새가 나서 파지를 못합니다. 오염이 되면. 이날도 부산 앞바다에선 여지없이 폐타이어들이 대량 건져졌습니다. The chemicals in plastic, they also never go away. Instead, they work their way up the food chain once they degrade into the ocean. Tire fragments. Now, every time you drive your car, you know you're polluting the oceans because of the microplastics. So it's just a very overwhelming issue, and because of the human health impacts and also its impacts on animals, it's what makes it dangerous. 평온한 바다지만 그 아래 바닷속에는 우리 환경과 건강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외국인 환경운동가는 이 같은 해양 쓰레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행이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관련 논의와 법이 종이 조각으로 남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잘 실천하고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부산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본 여행에 본물이 터졌다. 부산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 보고 시작하시죠.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경우 무비자 허용 이전 20%대였던 일본 노선 항공권 예약률이 다음 달 부산발은 40%, 인천발은 60%대까지 올라 최대 3배 늘었습니다. 일본 노선을 폐쇄하거나 축소했던 항공사들도 서둘러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중단했던 부산 도쿄 노선을 재개했고 제주항공은 부산발 도쿄와 오사카 등 노선을 주 7회 증편 운항하고 김포, 오사카 등의 노선도 재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까지 이어지면서 여행사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라든지 자유행이라든지 또 일본 여행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증편 상황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업계는 크루즈 등 선박을 통한 일본 입국은 단체 관광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완전한 관광 재개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일 관계가 썩 좋은 편도 아니고 또 일본 안에서 반한 극우단체들의 활동도 심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전 문제는 좀 챙기면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6년 무비자 협정 이후에 최초로 2020년 3월 이제 코로나가 크루즈에서 발발하면서부터 방역 차원에서 이제 단절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임시적으로 제한을 좀 걸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는 사실 이 한일 교류나 이렇게 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지극히 민간과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입장으로도 봐야 되겠지요. 경상수지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관광 산업만 잘 활성화가 돼도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러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교류를 함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에서도 시노쿠보와 같이 한인타운에 대한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고 일본의 거리를 걸어보아도 K 컨텐츠나 K 음료, K 주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의 영역에서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본과의 이런 외교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행길이 많이 막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지만 많이 이렇게 힘든 양국 간의 관계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정권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 내셔널리즘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그 본인의 지지율이 위태로울 때 해외로 분노를 돌리는 거죠. 국민들의 분노를 돌려서 본인의 지지율을 방어하는 정치인들의 나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면서 지금 양국 관계가 저는 최악으로 치닫은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여행이 시작됐으니까 여행을 말미암아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본 간의 외교 관계를 튼튼히 해서 우리가 상호, 경제적 또 군사적으로도 협력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든든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죠?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거꾸로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치끼리는 부딪혀도 민간이 이렇게 많이 교류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국의 여행객들에게 잘해주는 물론 그런 것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산업에 대한 후방산업에 대한 타격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크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이 관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류가 적극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지금 부산으로 많이 건너와서 방송 촬영도 하는 등 여러 민간 레벨의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적극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국제정서도 이제 북중러, 한미일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국제정서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일본과의 또 역사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부딪혀야 되지만 서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또 민간 영역에서는 저희가 활발하게 교류해서 상업적인 측면이나 또 외교적인 측면까지도 시민들이 또 풀어가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좋고 저도 사실은 나가고 싶어요.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외국을 못 가니까 제주도
또 이제 부산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부산 관광이 조금 걱정되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떠세요? 해외에서 오히려 부산으로 유입되는 수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바운드 여행객 수요나 내수시장, 그러니까 내국인들의 여행은 조금 감소를 할 수 있겠으나 해외에서의 유입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좀 보일까요? 네. 저도 이제 뭐 해외 여행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장점이 바다죠. 국내든 해외든 부산에는 다 바다를 보러 많이 오십니다. 특히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앙케이트에서 이 넓고 긴 해안이 인상적이다라는 앙케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다로 자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촉매를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의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5명이 더 많은 92.3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인데 부산 정치인으로서 뭐 하실 말씀 먼저 좀 듣고 싶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조발생률도 1위이고 사망률도 1위이고 그리고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해서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망하는 비율도 부산은 작년까지 1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위이지만 사실은 상위 의료기관이 있는 기관 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은 지가 10수년이 되었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방만한 태도고 이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자 실제로 암을 경험했던 한 명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정치권 활동 이전에도 이 암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최초 개정되었던 암관리법 같은 경우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질병에 대한 범위에서 특히 암에 대한 부분은 생존율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70.7%입니다. OECD 기준 최고 수준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암 생존율은 늘어가고 있는데 부산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지표에서 1위인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부터 치료 이후까지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인 만큼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지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서지현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부산이 17개 시도에서 암 사망률이 1등입니다. 사실은 좋은 지표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부정적인 지표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산의 사실은 오명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런 지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께 죄송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 쟁점을 일삼고 다투기 이전에 사실은 이런 현안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에서 질환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생명을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또 정치 쟁점을 통해서 다투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나 제언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자료를 암 사망률에 대한 기초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좀 마련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암 사망률 1위뿐만 아니고 알츠하이머 사망률 부산이 전국 1위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심장질환, 뇌질환, 그리고 당뇨는 전국 2위더라고요. 이거 질병 도시 아니에요? 원인이 뭐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오명이지요. 그러니까 건강 지표 자체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건강권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정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활형 정치가 부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지표가 나왔는데 이 지표에 대한 후속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책임 행정이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중심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나 질병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예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충분히 연구나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면 이 발생한 분들에 대한 후속 건강관리 조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발이나 2차 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만큼 비만 관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산의 현재 생활 행정은 지나치게 축제나 행사성 그리고 산업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젊은 층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나 암이나 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데 노출되기 아무래도 쉽죠. 이제 고령 인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온다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사망률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발생률도 보아야 하고 그 발생률에서의 연령대도 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말씀하셨지만 암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20대부터도 계속해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전체에 대한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파악부터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역할을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 최초로 암 관리에 대한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연구부터 치료 이후의 관리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주관이세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시사 포커스가 저희에게 아주 좋은 아젠다를 하나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사실 구대의회에서 암과 관련된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사 포커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주제를 정치권에 던져주셨으니까 저희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암 사망률과 관련된 논의를 한번 진행해보고 또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지현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덧붙이면 저희 부산은 이미 이 복지 환경이 의료 환경이 잘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좋은 의료 인력들이 자꾸 서울로 유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산에도 좋은 환경 플러스 좋은 의료 인력들을 저희가 자꾸 유치하는데 좀 공을 많이 들이면 정말 사망률이 많이 낮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공공의료기관이랑도 충분히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인호 의원님 그리고 저희 정당에서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서부산 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백종원 의원님께서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원인을 규명을 했다면 암을 정복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인 만큼 시민 건강권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분들이 비정규직이다. 지켜보시죠. 네. 지난 8월 기준 부산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70만 3천여 명, 전체 부산 시민의 21.1%입니다.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부산은 이미 2년 전부터 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업 종사자들의 처우는 현실과는 반대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사회복지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규모는 47.5%, 전체 업종에 비해 8%포인트 높습니다. 임금 수준도 월 186만 원으로 부산시 생활임금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초과근로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직은 많고 일할 사람도 없는 악순환이 빚어집니다. 고용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본인들도 좀 어떤 고용구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실 정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뿐 아니라 감염병 사태까지 겪으면서 사회복지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산에 이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제 종사자 인원을 살펴보면 9만 6천여 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만 6천여 명,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비율이 계약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사회복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임금이요, 2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죠. 근데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관에서 하지 못하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를 정말 이 사명감 하나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 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조례도 부산에는 존재를 합니다. 다만 16개 구군마다 좀 상이한 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이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께서 인권과 안전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좀 받으셔야 되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임금의 차이부터 해서 이제 아무래도 고용 안전성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우리가 조례는 항상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계약직 비율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특히 지금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광역사업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업이 달라져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에 대한 문제 접근으로 좀 집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법의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주지 못하면 조례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사실은 도시에서만 적용되는 어느 규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배하거나 상위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계약직 비율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입법이 먼저 진행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마련된 자치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직 비율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이게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네요. 네네. 뭐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집중이라는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지방 분권이 필요합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셨던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정책 방향이나 지방에 대한 권한, 그리고 재정에 대한 권한까지 넓혀주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또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이걸 양비론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어떤 국가 거시적인 행정 구조가 약해질 거라 생각하고, 또 중앙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오히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을 소화하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결과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질병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예산 중심으로 지자체는 따라가면 되는 위주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또 같은 얘기를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은 조례를 통해서 돼야 되는 것이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어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권한이 높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해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서지현 의원님이랑 저랑 좀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해주신 말씀처럼 협심해서 한번 그 구조를 정말 부산이 이제 좀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게 한번 같이 힘을 합쳐 보시죠. 네, 오늘은 두 분께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예년 모습으로 개막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부산국제영화제에는 71개 나라에서 온 242편의 공식 초청작이 상영됩니다. 부산 전역으로 펼치는 것, 두 번째는 부울경으로 펼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예를 들면 이제 한국문화원 같은 걸 이용해서 동시에 온라인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오는 15일 사직 주경기장에서 열릴 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시는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 도시철도역 15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공연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공연장 일대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집중 배차되며
택시 부재가 해제되고 공항 이용객을 위해 공항버스가 사직 주경기장을 경유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김석준 전 교육감이 5년인 전 감사관의 임기를 불법으로 2년 더 연장했다며 부정청탁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구리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지상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합니다. 한수원은 영구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기 전까지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2030년까지 구리원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용은 하는데 누구도 돌보지 않는 거죠. 그 폐해는 바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ry to keep an open